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민진아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녹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 날라갔어요. 여기는 프라하예요. 이거 이미 다 한 거야. 이거를 너무 덥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프라하예요. 네, 제가 프라하를 보여드리면서 찍고 싶었는데 역광이어가지고 이렇게 찍겠습니다. 저는 여행작가 민진아이고요. 지금 10년째 여행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행작가 일 말고도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작사가이기도 하고 라이로니아라는 아주 작은 브랜드 디렉터이기도 하고요. 에스팀의 스피커 소속의 인플루언서이기도 하고 프리랜서 방송인이기도 하고요. EBS나 아리랑 라디오에서 뵌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통번역 일도 하고 있고 기업 출강하는 영어 강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들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긴 한데 동년배가 아니면은 거의 모를 제 과거는 가수 연습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대한민국 가요계 역사상 최장기간 연습생 생활을 했던 연습생인데 이 얘기를 처음 해요. 처음 하고 또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드디어 만들게 되는 영상인데 우선은 너무 길어서 할 엄두가 안 났어요. 너무 긴 얘기여서 리허설도 못하고 뭐 대본도 없고 좀 두서없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계속 안 하다가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제가 책도 여러 권 쓰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다 안 보여준다, 너무 안 보여준다 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풀어놓는 에세이에서도 편집자분들이 너무 작가님을 딱 벽치고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그게 너무 확실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맞아요. 맞는데 글쎄요, 마음의 변화랄까? 조금 더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찍게 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K-pop 가수들 전 세계적으로. 뭔가 제가 겪었던 일을 나눔으로써 이런 것들을 연습생이 겪을 수도 있구나. 물론 제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인 첫 계약서 쓰고 마지막 계약서 쓸 때까지 기간만 생각을 해보면 공식적으로는 한 12년 정도 연습을 했는데 그 전에 오디션 보고 이제 뭐 계약하고 나서 이제 회사 없이 이것저것 활동하려고 했던 것까지 합하면 한 15년 정도 제 인생의 반 정도를 가요계에서 보냈고, 지금도 이제 작사가 활동하고 뭐 가이드 보컬, 코러스 이런 거 하면서 아직 이제 연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같이 연습을 했다가 데뷔를 했던 친구들은 아주 큰 가수들이, 훌륭한 가수들이 되어 있고요. 연습생 동기로는 이제 원더걸스, 2AM, 2PM,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비스트, 포미닛, 아이유 등등 아주 많아요. 저는 왜 데뷔를 못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은 일부 아니면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제가 겪었던 일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한 3명 정도밖에 없어요. 권이랑 쥐소울이랑 한서윤이라고 저랑 이제 같이 연습생 생활을 했다가 지금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 말고 저랑 친한 친구들은 좀 토막토막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늘 이제 얘기하려는 내용들만 알고 있거나 그 사이사이 얘기를 나누는 사람은 없고, 오늘도 그런 디테일들을 다 얘기를 할 계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길어져. 너무 길어져.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 오늘은 정말 연대기처럼 있었던 일만 뚜루루룩 얘기를 하고, 이래서 제가 지금 여행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아닌 거는, 이거는 폭로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막 너희가 모르는 연예계 추악한 걸 알려주겠어 막 이런 그런 거 아니고, 나를 데뷔를 못 시킨 나쁜 놈들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없어요.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개인적인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폭로 영상 막 이런 거 몇 개 봤는데 사실 다 폭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아직 연이 다 있거나 그리고 언젠가 다시 방송을 뭐 어떤 형태로든 하고 싶다면 절대 자기가 아는 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절대. 저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듣고 보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 보호하고 싶은 것들도 있고 법적으로 제가 얘기를 못하는 것들도 있고요. 네. 어떤 그 팩트들 사이사이에 있었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아니면 되게 특별했던 큼직했던 사건 사고 뭐 에피소드 이런 뭐 억울했던 일 서러웠던 거 이런 거는 다 오늘 빼놓을 예정입니다. 아주 담백한 이야기들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세 번째 세 번째 녹화예요. 이제 끊어서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서없이 시작한 얘기였는데 하다 보니까 외우게 되네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이제 첫 계약하기 전까지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태어나서 걷고 말할 때부터 노래를 했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고 엄마가 피아노 전공을 하시고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셔서 집에 늘 음악이 있었어요. 어디서든 노래를 늘 했어요. 호주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아빠가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셔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합창단 생활도 하고 뭐 재즈 밴드, 클래식 밴드, 학교 교가 반주자 뭐 항상 음악 활동을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동요대회도 나가고 근데 저는 항상 동요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서 조별 과제로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연도별로 문화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 조가 80년대를 맡았고 제가 80년대 음악을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마돈나 보그 앨범을 들었어요. 그 CD 플레이어가 터질 때까지 들었어요. 아 이거다. 이거네. 뭔가 전환점이 크게 됐던 시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팝 음악에 눈을 떴어요. 그때도 뭔가 이거를 직업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아빠 직장 동료분이 딸들 나이를 물어보고 H.O.T, 잭스키스, 핑클, SS CD를 주면서 이거 모르면 딸이 학교 생활 못한다. 그래서 선물로 전해 받았어요.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 진짜 이걸 모르면은 내가 친구를 못 사귀는구나. 너무 큰 또래 문화의 일부분이어서 가요계를 이제 접하게 되고 오디션이 대대적으로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아 이거를 직업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오디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거나 자기 노래하는 걸 찍어서 기획사한테 보낸다든지 근데 그 기획사 주소도 알려진 곳이 많이 없었고 그러다가 SM이 처음으로 이제 공개 오디션을 하기 시작해서 저는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그 심사위원 분이 뭐야 우리 너랑 똑같은 애 이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보아가 데뷔를 할 때였어요. 데뷔 한 1, 2주 전인가? 그때 제가 SM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그때 뭔가 그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으셨는지 부모님이랑도 통화를 하고 이를 어떻게 잘 이렇게 메이킹을 해보고 싶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베스트 선발대회도 나가고 그때 이제 뭔가 그때 윤호윤호 오빠를 처음 만났어요. 그때도 열정 만수르였어요. 진짜 우리 할 수 있어. 그래서 화이팅!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확실한 게 뭔가 안 나와서 계속 뭐 몇 주에 한 번씩 계속 불러서 뭐 가다가 오다가 하던 중에 제가 JYP 오디션을 봤어요. 그때 이제 SBS에서 영재일성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의 1세대 같은 느낌이죠. 그거를 넉 달을 방송을 했어요. 최종 10명이 뽑히고 우리가 이제 커가는 과정, 성장 과정을 트레이닝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땐 저희 너무 어렸고 그때 한창 방송이 너무 잘 돼서 다 같이 한우 회식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와 우리 애들 대단하다. 얘들아 시청률이 30%가 나왔어. 너네 진짜 대단해. 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는 막 30% 되게 작은 거 아니야? 반도 안 되잖아. 왜 이걸 잘했다고 하는 거지? 몰라 고기나 먹자. 그냥 그랬었어요. 저희끼리는 그게 되게 많은 시청률인 줄 몰랐는데 아직까지도 되게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방송하는 거를 되게 불편해했어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 막 못하는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방송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됐죠. 저는 그게 얼마나 싫었냐면 방송이 나가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는데 그 프로그램 예고편이 나갔는데 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거 너 아니야? 저기 붙어서 나가. 그 프로그램을 찍고 이제 JYP랑 계약을 하고 연습생 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때 방송했던 무리의 맏 언니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제일 늦게 했는데 제 계약서에는 계약 일로부터 3년 안에 앨범이 나온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언니 오빠들이랑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비오빠, 별이 언니, 임정희 언니, 노을 오빠들 이렇게 다 같이 연습을 하게 되었고 애기들은 이제 애기들끼리 연습을 하게 되었고 연습을 하면서 연습 자체는 힘든 게 없었어요. 정말 그냥 눈 뜨는 모든 순간에는 노래하고 춤추고 학교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뭐 노래가 안 되고 춤이 안 되고 이거는 그게 힘든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겪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잠시 쉬게 됐죠. 입시 때문에 반년 동안 쉬게 됐는데 진영 오빠가 이제 대학 붙고 다시 와라. 근데 저는 빨리 이제 연습실에 복귀를 하고 싶어서 가장 빨리 붙을 수 있는 전형을 알아봤는데 마침 제가 공부하고 싶던 과의 전형이 따로 있었어요. 국작 전형으로 이제 입시를 치르고 또 이게 혹시 안 될 거를 대비를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으로도 입시를 보고 입시 얘기는 또 따로 영상을 만들 텐데 되게 열심히도 했고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운도 좋았고 그래서 제가 지원했던 모든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이대, 외대, 성대, 고대에 합격을 하고 고대 입학을 결정을 하고 연습실을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이제 연습을 제가 연습곡을 고르고 제가 안무를 짜고 검사받는 식으로 좀 플랜이 바뀌었었어요. 조금 더 데뷔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 뭐 데뷔 레퍼런스가 뭐 3LW, I Do, 자넷 잭슨, All For You 이런 노래들이었는데 제 진영 오빠가 그런 말을 되게 잘하세요.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데뷔 임박한 친구들한테 너는 한국의 어셔가 될 거야. 너는 한국의 브리트니가 될 거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 막 제니퍼 로페즈, 자넷 잭슨 이런 컨셉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개인 면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SM에서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나온다. 우리도 걸그룹을 만들 예정이다. 근데 꼭 그 회사에서 그 그룹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가요계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지금 걸그룹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오빠는 걸그룹을 하고 싶고 네가 그 팀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배려 있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걸그룹 해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눈 상태였는데 너무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수가 많아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음악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거였어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싫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제 음악을 하겠어요. 생산값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인디씬에서 할 게 아니면 회사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는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조금 미루는 게 용납이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는 이렇게 가건 저렇게 가건 오빠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겠다.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걸 같이 해보자. 안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할 건데 이걸 하고 너 거로 돌아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냥 이거를 같이 지금 하자라고 했는데 자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전 제 음악 하고 싶어요 라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약속했던 3년이 지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제 계약을 풀어주는 걸로 된 거예요. 저한테 좀 친정 같은 곳,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인데 너 이렇게 나가지만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무조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가 알아봐 주겠다. 혼자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아는 사람 없이 하지 말아라. 위험하다. 그렇게 끝까지 배려해 주는데 저는 아니야. 나 혼자 해낼 거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제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가 SM의 이연희 연기자인데 올해 담당했던 매니저분이 서울음반이라는 회사로 지금의 카카오엠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때 연희가 오빠가 항상 언니를 되게 좋게 봤는데 이번에 서울음반 옮기면서 언니가 JYP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를 부탁을 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서울음반이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약을 하자마자 이제 뭐 이재원 씨 앨범에 피처링을 하고 이제 제 거 준비를 하는데 SK에서 서울음반을 인수를 하면서 유통이랑 제작을 같이 하던 서울음반한테 유통만 해라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회사
방침을. 그래서 이제 소속 가수들 다 내보내라. 나 인재 계약했는데. 그래서 계약을 하자마자 다른 회사로 이제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분이랑 저랑 많은 회사들을 미팅을 하는데 아주 신생 기획사랑 처음 만들어지는 기획사랑 계약을 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한창 이효리 씨가 애니콜 시리즈로 엄청난 열풍을 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못지않은 큰 회사가 그런 것처럼 이제 핸드폰 모델을 만들고 제가 그거 광고를 전국적으로 하고 애니콜 시리즈처럼 관련된 싱글 곡들을 막 이렇게 내서 프로모션을 하자. 이미 그 회사랑은 얘기가 됐다. 가수를 찾고 있는데 너랑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너무 작은데 이 기회가 너무 큰 거라서 네가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은 이 회사랑 하는 게 맞고 아니면 큰 회사를 가자. 제가 그걸 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의 누군가는 이제 그 회사 쪽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받고 이 신생 회사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만큼 돈을 써서 이만큼 필요해요 라고 해서 이제 해 드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 저를 보여준 거예요. 얘랑 할 거고 얘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풀려지게 된 거죠. 저는 그런 내막을 모르고 진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잘 굴러가는 회사에 있다가 뭔가 계속 뭐가 안 맞고 이상한 사람 같고 결정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이제 할 거 다 하고 저를 다른 회사에 돈을 받고 팔려고 한 거를 저한테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계약의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풀어라. 계약 풀어달라. 그랬더니 사실 자기들끼리 할 거 다 하고 저를 풀어주면 그만이거든요. 이미 자기들의 목적은 이뤘잖아요. 근데 이제 못된 나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역으로. 그 팔아넘기는 돈까지 받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19살 때 피고인으로 그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3억 1천만 원을 배상을 하라고 그만큼을 썼다고. 근데 제가 학교 1학년 때인데 생일이 안 지났었나? 아무튼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이제 가압류를 걸어서 막 돈을 써서 변호사를 하고 막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했어요. 그 재판 가기 전에 몇 번 더 만나고 서면으로 뭐가 왔다 갔다 여러 번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 손수 직접 다 쓰고 법원도 직접 가고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은 변호사가 나오고 제가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한 3-4번 거치고 결국에는 제가 받았던 계약금의 반인가를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 나갔을 때도 판사들이 아니 지금 얘가 소송을 걸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그냥 어디 한번 망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화풀이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건 시간인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어보려고 이제 한 거죠. 네. 그때 이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기간이고 이랬는데 중도에서 소주랑 레드불 사놓고 결국 그거 마시지도 못해서 제가 술 못 마시거든요. 근데 막 이제 악으로 화가 나니까 막 울면서 그거 쓰다가 소장 쓰다가 공부하다가 소장 쓰다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건 한 1년 정도에 걸려서 그 소송이 끝나고 저는 결국 그 다음 학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 장학금을 받고 독하게 네,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그 회사에 있을 때 어쨌건 뭐라도 보여줘야 되니까 작곡가들도 만나고 녹음도 하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동네 행사 뛰고. 근데 그때 이제 막 만났던 작곡가가 신사동의 오빠였어요. 완전 오빠 막내일 때. 근데 이제 오빠가 소송 기간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너 필요하면 나 증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때 그 과정 속에서 뭐 만났던 스타일리스트 언니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그분들이 다 이 내막을 알고 너 도와주겠다. 이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인 것 같다. 필요하면 얘기해 라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그쪽 편에서 막 증언하고 막 그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뒤통수를 맞고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오빠가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너 너무 안 된 것 같다.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 만났냐. 근데 이제 그렇게 소송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오빠를 이제 통해서 저한테 이제 요청이 온 거예요. 미팅을. 근데 오빠는 마음고생을 제가 너무 많이 한 걸 아니까 좀 쉬었다가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막 당장 쟤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한번 만나보겠다. 가서
이런 음악으로 할 거야 라고 곡을 들려주는 거를 듣고는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워너뮤직 코리아였는데 푸시캣 돌즈 컨셉이었어요. 6인조로 일을 하자. 너를 우리가 니코를 만들겠다. 뭐 그룹 활동하고 너 솔로도 하고 뭐 하겠다. 그래서 그 곡들이 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송 끝나고 저는 정말 뭘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에 마음이 동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게 되었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서브레이블처럼 있었거든요. 워너뮤직 밑에. 그거를 로엔에서 산 거예요. 지금 카카오엠.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그 회사로 간 거. 서른반 로엔 카카오엠 그 회사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지원이 진짜 엄청났어요. 그때 저희 컨셉이 그 11번가라는 그 쇼핑몰이 런칭을 할 때였는데 우리 그룹 이름이 11 스트리트였어. 컨셉이 뭐였냐면 11번가랑 같이 데뷔를 하는 거였어요. 되게 대대적인 프로젝트였고 녹음도 다 하고 뮤직비디오 컨셉이면 뭐 안무면 다 이렇게 됐어요. 숙소 생활 같이 하면서 멤버들이랑도 친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른들의 사정들이 있었고 결국 그 그룹이 안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가고 제가 솔로를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유가 먼저 데뷔를 하고 저랑 아이유랑 둘이 숙소 생활을 했는데 아이유 나가고 저 솔로 나가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의 일들이 있었고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로 해지가 되는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해지 조건이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해지가 됐고 그러니까 보통 계약을 하고 연습생 계약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네 발로 나오면 저한테 투자된 거를 다 물어주고 나가야 돼요. 저랑 같이 연습했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됐어요. 나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나한테 들어갔던 레슨 비용이라든지 내가 연습실에서 시켜 먹었던 밥이라든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잘 해야하게 됐어요. 미안하다 진아야 우리가 놔줄게 라는 상황으로 항상 이제 해지가 되었고 근데 저는 항상 계약을 해지를 할 때 그래 이제 여기를 나왔으니까 저기를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갈 때도 배수진을 치고 연습을 했어요. 나는 여기가 끝, 난 여기서 뼈를 묻을 거다. 여기서 내 앨범을 낸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막 그래 여기 있으면서 어디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 단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거의 공백 없이 바로 계속 회사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엔이랑 해지를 하고 그 다음 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매니저 오빠인데 제가 20살 때 동네에서 놀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 연기자 매니저분이셨는데 드라마 촬영을 왔다가 저를 이제 보고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저 회사에 있다. 저 KRP다. 가수 연습생이다. 네. 연락만 하고 지내자. 그래서 뭐 로엔에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 제 연락처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빠랑 밥 먹자. 오빠 지금 엠넷에 있다. 그래서 그럼 저 안 만날래요. 저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밥만 먹자. 내가 회사 사람들 안 데리고 나올게. 나만 나갈게. 오랜만에 안부나 주고받자 라고 해서 나갔는데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 엄마 아빠 찾아가고 막 계약하자. 근데 이걸 다 로엔 때도 겪었거든요. 부모님 찾아가서 진아 한 번만 시켜주세요. 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로엔도 그렇고 엠넷도 그렇고 이제 계약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데 나만큼 원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서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당돌하긴 한데 그럼 저 계약 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연습생 분에 넘치는 계약금을 받고 들어갔었고 이제 JYP 이후로는 항상 데뷔 준비였어요. 연습이 아니라 항상 녹음을 시작하고 컨셉을 잡고 뮤직비디오 미팅하고 데뷔 날짜를 정하고 이런 과정만 이제 겪은 거죠. 그래서 엠넷 들어갈 때도 그랬었어요. 들어갈 때도 이런 컨셉으로 할 거고 근데 그때 소속이 이효리 씨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 계약 조건 이효리 씨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 진짜? 진짜요? 네. 우리 너 할 거야. 우리 너 진짜 잘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설득을 하셔서 그때 이미 제가 연차가 막 9년 막 이랬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물심양면 지원을 해주셔서 오케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이효리 씨 앨범 4집이 나오고 제 거가 바로 나오는 거여서 동시에 준비를 했어요.
이효리 씨 앨범이 나오자마자 접었어요. 그 작곡가가 이제 표절을 하고 감옥에 갔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곡이 그 사람의 표절곡이어가지고 앨범이 정말 나오자마자 접힌 거죠. 근데 제 앨범이 다 그 사람 곡이었어요. 제 앨범 그냥 싹 다 갖다 버리고 그 위에 있던 분이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엠넷이 없어지고 CJ ENM이 되면서 모두가 이제 막 다 멘붕이 된 거야. 자기 밥그릇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저는 제 앨범은 망했고 뭐 다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되게 크게 뭐가 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진짜 미안하다. 본인들도 이제 속았지만 어쨌건 저한테 이제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원하는 회사 다 얘기해라. 우리가 다 미팅을 잡고 책임지고 네 앨범 내는 거 도와주겠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안 할 거다. 난 안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아주 심하게 와서 연습을 10년 넘게 하고 진짜 데뷔 임박해서 그렇게 되니까 되게 충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힘들었는데 정말 혼자서는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 말기까지 갔다가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많이 오고 막 매일 집 앞에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좀 치료가 됐어요. 되게 고마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는 제가 되게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1년 정도 치유가 되었죠. 그 과정에 이제 첫 책도 나오고 대학도 졸업을 하고 하는데 그때 저를 SM 제가 첫 오디션을 봤던 SM 오디션 심사위원장 분이 연락을 몰라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하셨어요. 만들어보자. 난 너 데뷔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난 못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하고 싶지가 않다. 투자를 받아가지고 데뷔를 하자고 하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투자가 안 되고 근데 데뷔를 시켜주려고 이제 많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영석 작곡가 님한테 데려와서 보여주던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서 좀 치유는 됐지만 살아있지만 약간 인간구실 못하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노래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내보내고 저를 데려간 그 매니저분한테 쟤 지금 노래하면 안 돼. 쟤는 치료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되게 오래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뭐 됐겠죠? 그게 이제 그게 안 되고 나서 우연히 큐브의 홍승성 대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있다가 이제 큐브를 이렇게 차리셨는데 그래서 저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봐오셨거든요. 우연히 마주치고 너 내가 앨범 낼게. 내일 당장 큐브로 와. 이렇게 된 거였는데 내가 책임지고 넣고 프로듀싱을 하겠다. 우리 2차 미팅을 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1차 미팅을 하고 두 번째 미팅을 하러 그 다음 주에 이제 큐브를 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한 30분 있다가 늦게 들어오시는데 탕탕탕탕탕 막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회장님이 들어오시고 되게 정신이 없으시고 뒤에 회사 직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기사로 많이 알려졌죠. 지금 이제 루게릭병으로 투병 중이세요. 근데 그 날이 병원에서 확진을 받고 오시는 길이었어요. 확진을 막 받고 회사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사가 뒤집히는 그 아수라장을 보면서 암도 아니고 루게릭이면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 앨범은요 이렇게 묻고 싶지도 않고 너무 이제 큰 일이고 해서 진짜 미안한데 다음에 만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셨고 그래야죠. 네 아닐 거예요 라고 하고 이제 큐브를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맞았고 그런 큰 일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 앨범 얘기를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미팅을 하고 큐브를 나오면서 하지 말라는 거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항상 굉장히 막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습생 생활을 기점으로 완벽한 운명론자로 바뀌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다 라는 거를 너무 뼈저리게 이제 깨닫게 돼서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연히 뮤지컬을 하시는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JYP에 계시던 보컬 선생님인데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님을 하고 계세요. 네. 나 안 해! 라고 이제 했는데, 노래 안 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전 뮤지컬 꿈도 안 꿨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JYP 연습생이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뮤지컬 오디션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얘기를 안 하고. 근데 그때 심사위원분이 이제 박할린 선생님이었어요. 원래 진영 오빠가 칼린 쌤을 저희 보컬 트레이너로 모셔오려고 했다가 너무 이제 일정이 안 맞으시고 하시는 일도 많고 해서 본인 제자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저희 보컬을 해주셨는데, 칼린 쌤이 심사위원으로 계신 미녀와 야수 뮤지컬이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디즈니를 좋아했고 제 커버 영상 보시면 디즈니도 많아요. 뮤지컬이란 게 궁금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궁금하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갔는데 연락을 하신 거예요. 본인 제자분한테. 야, 너네 회사에 이거 이렇게 왔던데?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너 가수 안 할 거야? 왜 그런 데 가서 오디션을 봤어?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한번 봤다. 어차피 나 안 될 건데. 근데 이제 칼린 선생님이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디션을 최종까지 보고 언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언더로 제의가 왔어요. 근데 이제 회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 너 데뷔해야지. 안 돼.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때 그걸 했어야 돼. 아무튼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이 나랑 더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성격이 약간 타고나기를 조금 범쟁이 같은 게 있어서 즉흥적으로 한번 놀아봐봐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뮤지컬은 이미 스코어가 다 나와 있고 캐릭터가 이제 확실히 있고 그걸 내가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오히려 가요보다 좀 더, 그리고 항상 라이브고 그게 더 재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팝스러운 작품들부터 1년 정도 저한테 기회를 주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한테도 이제 부탁을 안 하고 서류부터 진행을 했는데, 처음 했던 1년 동안 아주 큰 작품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다 계약을 안 하게 됐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저는 이제 가수를 안 하려고 뮤지컬을 해보려고 했는데 가수가 아니면 뮤지컬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했던 작품들 다 아이돌이 하게 돼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처음 작품의 콜백이 한 서너 달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무대에도 올려놓고 상대 배우랑도 맞춰보고 정말 직전까지 가서 연락이 왔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가수가 그 배역을 하게 됐는데 언더를 해줄 순 없겠니? 근데 제가 처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언더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연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 캐릭터 설명을 보고 이게 나랑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조연을 보러 갔는데, 연출 음악 감독 오는 그 2차 오디션 때 노래를 딱 시작했는데 잠깐 이렇게 멈추시더라고요. 주연으로 바꿔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주연으로 바꿔서 완전 마지막 최종 콜백까지 갔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언더를 해주면 안 되라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건 못 할 것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원 캐스트인데 이제 언더면은 기회가 있는 건데, 막 트리플 캐스팅인데 언더면은 난 무대 못 서는 거거든. 앙상블이거든. 그리고 제가 막 20살이고 이러면 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고 죄송한데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오디션 볼 때는 나도 인맥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알아본 거예요. 아는 사람들 동원을 해서 낙하산을 할 그건 없지만 어떻게 돼가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봤던 오디션이 배역이 되게 많았어요. 보통 뮤지컬 오디션을 보면 하고 싶은 배역에 다 체크를 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배역과 심사위원분들이 봤을 때 얘는 이거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른 배역으로도 시킬 수 있으니까 지원하는 배역에 다 체크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에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그렇게 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난 다음이어서 주인공 거에만 딱 체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서류를 보시다가 이거 아니면 다른 배역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주인공 안 하면 안 할 거예요. 그럼 불러봐요. 그래서
하고 최종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는데, 지금 아이돌 모 멤버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안 한다고 하면 너래. 그래서 그 친구가 하겠다고 해서 제가 두 번째 그 뮤지컬을 또 안 하게 되고, 1대1로 오디션 보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세 번째 뮤지컬에는 그냥 최종을 처음으로 본 거죠. 연출님이랑 단독으로 1대1 최종 오디션을 봤어요. 오디션 장을 나오면서 저를 소개해주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소개해줘서 지금 감사 전화를 받았다. 뭘 시켜도 되래다. 우리 뮤지컬 모든 배역을 다 줘도 되는 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전화를 받았다. 잘했나 보네. 그래서 내가 계약 조건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고,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너무 미안한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하게 됐다.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뮤지컬은 콜백이 굉장히 랜덤하게 와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로또 1등이 돼서 펑펑 놀고 그냥 콜백만 기다릴 수 있었으면 몇 년 더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뮤지컬을 했던 그 1년 동안 저는 아무 일도 못했거든요. 그냥 내일 오시면 안 돼요? 내일 모레 오시면 안 돼요? 이 노래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일상생활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1년 동안 벌어놓은 걸 다 쓰면서 큼직큼직한 그 기회들을 다 이제 겪고, 가수가 아니면 뮤지컬을 못하는구나를 겪고, 아니면 이제 앙상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미 뭐 20대 후반이고 하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걸 몇 년 동안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안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찔끔찔끔씩 계속 보기는 봤어요. 이게 일정이 되게 맞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는 큼직큼직한 것들을 얼마 전까지도 봤어요. 근데 이제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뮤지컬은 솔직히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는, 왜 이런 상황인지는 너무나 납득을 해요. 결정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막 이 사람들 내가 노래를 하자마자 막 울 정도로 내가 막 입을 열자마자 막 이렇게 감동하면서 울 정도로 내가 잘했으면 날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자꾸 끝에는 내가 그만큼 잘하지 못해서라는 결론으로 가게 돼서 그게 저한테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놓게 됐어요. 그래서 길고 긴 가요계와 뮤지컬과 여러 가지 이제 길을 거쳐서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 동안에도 저는 계속 책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작가 명함도 있고 소개도 여행작가라고 하지만 정말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내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나는 언젠가는 음악을 할 거고 잠시 책을 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마침표를 잘 찍었죠. 제가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사실 안 될 거를 알면서도 이제 가는 오디션들이 몇 개 있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안 될 걸 알면서도 가는데 뭐가 좋았냐면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노래를 딱 하기 시작했을 때 서류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저를 딱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좋아요. 어쨌든 끝에는 되게 씁쓸하게 끝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서 이제는 마침표를 찍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커버를 올려요. 근데 제가 연습생을 할 때는 노출이 굉장히 금기되는 거였어요. 우리 연습생은 아무도 알면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영상을 녹화한다거나 그런 게 굉장히 적었고, 그것도 다 회사들이 갖고 있고 저는 남은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되게 제가 아주 잘했던 모습들을 기록으로 못 남기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지금 올리는 커버들은 제가 본업이 있고 아까 초반에 처음 이제 인사했을 때 말씀드렸던 많은 직업들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버를 녹음할 때 거의 처음 불러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커버로 올리는 그게 그냥 듣고만 있다가 그 자리에서 처음 불러보고 녹화를 해서 올리는 게 대부분이고, 12년 플러스 동안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은 연습을 했던 사람인데 10년 넘게 여행작가 생활을 했잖아요.
그 연습량의 100분의 1도 못하는 시간을 이제 거의 연습했던 시간만큼 지난 거죠. 그 실력이 아주 많이 퇴화돼 있어서 옛날에 제가 제일 잘했던 모습을 못 남긴 게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저랑 음악의 지금 관계는 아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서로 저한테 해를 끼칠 수 없는 거리만큼 제가 떨어져 있고, 하지만 할 땐 즐겁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 불태워서 제가 됐기 때문에 아깝고 뭘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다시 살려봐야 돼 이게 없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너무 아깝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더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않니?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전혀 미련이 없어요. 너무 온갖 걸 모든 방식으로 다 해봤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에는 이게 안 되는 거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나서 그런지 이랬으면 이러지 않았을까? 저랬으면 데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뒤끝 없고 미련 없고. 제가 이걸 접기로 한 후에 정말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됐잖아요. 공중파도 그렇고 케이블도 그렇고 메이저 오디션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들이 첫 시즌 때 다 연락을 해왔어요. 나오라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많은 것을 겪어서 이제 어떻게 편집이 되고 나한테는 뭘 바르고 어떤 그 지원자 역할을 바라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게 싫기도 했지만, 어쨌건 궁극적으로는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서 나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서 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다 사양을 했고, 몇 년 전에 이제 너목보에 나갔던 거는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즐겁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 특성의 프로그램 중에 뭐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가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짝짓기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많이 와요. 아무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는 노래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깝지 않은 이유는 다 해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데뷔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습생들이랑 다르게 저는 항상 되게 계약 조건도 좋게 회사에 들어가고, 와라 제발 와라 해가지고 연습 기간 없이 이제 제 앞 이후로는 항상 데뷔 준비를 목표로 회사에 있었고, 데뷔한 같은 회사 뭐 B 오빠가 인기가요라든지 이런 데 방송 스케줄 하고 오면 너 데뷔하면 너만한 애 없어, 너 데뷔하면 다 끝이야. 뭐 2PM 통해서 지드래곤이 그 누나 왜 안 나와? 너네 회사 그 누나 왜 안 나와? 물어봤다든지, 우리 집에 나가서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했던 회사가 없었어요. 나가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나갈까를 회의를 했지, 나가서 안 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는 아티스트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되게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연습을 했던 동기들이 너무 잘 됐는데 샘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데뷔를 해서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고, 이런 음악을 이런 무대에서 하고 싶었고, 그게 되게 구체적이고 확실했어요. 제가 꿨던 꿈을 똑같은 길을 가서 이렇게 이룬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저걸 했어야 되는데 저게 내 거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잘 된 친구들은 너무 온 마음으로 기쁘고, 또 이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잘 안 된 친구들은 또 안타깝고 그런 게 있죠. 뭐 뭐든지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예계는 운 10이라고 봐요. 실력이 없어도 데뷔를 할 수가 있고, 너무나 잘 될 수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 뭐 더 좋은 게 있겠지만 그게 크게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데뷔를
해서 잘 됐건 안 됐건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가수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자체로 응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타협을 했건 어떤 힘듦이 있건 그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제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꿈을 이뤄서 뭐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겪고 나서 저한테 남은 거는 한 개의 단점과 굉장히 많은 좋은 것들이 남았어요. 그 안 좋은 게 너무 커서 장점을 다 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이루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꿈은 못 이뤘고 다행히 후회는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항상 이제 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항상 새로운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게 뭐가 되었든지 다음 꿈이 생기면 참 좋겠다. 근데 솔직히 안 생겨도 괜찮아요.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꿈이 생기면 리스크가 되게 크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상처를 받을 일도 아주 많고, 그래서 사실 죽을 때까지 꿈이 안 생겨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게 안 좋은 점 하나가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여행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좋거든요. 근데 꿈은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계산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행 작가가 결코 저한테 가장 많은 수입을 안겨주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장 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명함에는 여행 작가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이제 올인을 해 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이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았다가 왕창 다 깨트려 본 후에 나는 바구니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뭐에 대해서 되게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초연해졌어요. 세상이 놀랍거나 두렵지가 않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상들도 많이 만나고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리액션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진짜 기가 막혀, 너무 어이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제가 겪어왔던 것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지만 우스워요. 그래서 뭔가 다른 그 분야에서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막 나한테 이렇게 진상을 부리면 이 사람은 나도 버럭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져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이제 빨리 파악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제 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꿈을 담보로 나쁜 사람을 만나면 데미지가 너무 커요. 내 꿈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상처도 굉장히 크게 상처를 남길 수가 있고, 근데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이제 미련이 없고 당장 내일 뭐 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음이라서 그런지 막 뭔가를 저한테 나쁘게 하면 바로 이제 직시하게 되죠.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아니면 뭐 막 진상을 부리면 뭐 그런지 안 보면 되지, 약간 이렇게 되고 모든 것에 되게 초연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리액션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면 의도해서 그런 리액션을 보여줄 때도 있죠. 저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뭐 진심으로 막 뭐가 놀랍고 두렵고 무섭고 그러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는데 세상을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악을 항상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최악을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100배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를 한다든지 그런 거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게 무너졌을 때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든지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시크릿.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비관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운이 되게 좋아서 정말 좋은 회사들만 겪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런 험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회사가 뭐 돈이 없어서 뭘 못 해준다거나 지원을 못 해준다거나 이런 적도 없고, 합법적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었지만 불법이라든지 뭐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겪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되게 감사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연예계에 몸을 담았지만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겪어본 게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보고 겪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그럴 입장도 아니고, 사실은 별로 이렇게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저는 안 겪었다는 게 되게 감사하죠. 이거를 겪고 나서 저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결정들을 내릴 때 그거에 입각해서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는데, 행동은 제가 하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제가 져야 되지만, 큰 부분을 제가 져야 되지만, 그 행동까지 이르는 결정을 제가 결코 내릴 수 없다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빌레 활동을 내가 하고, 노래를 내 목소리로 부르고, 의상을 내 몸으로 입지만 그 결정을 내가 내릴 수 없다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누구였지? 아이들이었나? 누가 그 회사에 PPT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방송에 나온 것도 봤는데, 정말 회사가 좋은 회사여서 그걸 들어준 거지. 그 PPT를 만들었으나 읽어보지도 않았던 회사도 있고, 결정적인 거를 할 수 없다는 그게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그런 일을 최대한 내 결정이 많이 반영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안 되는 것도 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원래도 좀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긴 했는데, 저는 같은 날 넌 키가 너무 커, 넌 키가 너무 작아, 얘 너무 말랐어, 얘 너무 살쪘어, 얘는 다 잘해, 얘는 뭐 뚜렷하게 하나를 잘하는 게 아닌데? 라는 말을 들어본 게, 이 모든 걸 다 하루에 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뭔가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성격이 더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제 막 의도적으로 막 인맥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정말 어쩌다 보니까 다 끝나고 났을 때 미안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하거나 뭐 조언을 구하거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거나 할 때 너무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남았어요. 꼭 일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 뭐 오빠, 언니, 삼촌, 이모 걸로 제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남았다는 게, 네, 이게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신 이렇게 갖게 된 게 너무, 네, 감사한 점들이 많아요. 지금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연대별 일대기를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큼직큼직하게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여행작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영상을 조금 더 만들고 싶은 것도 있어요. 궁금하신 거 리플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답할 수 있는 한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연습생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고 어떻게 해서 가수까지 가는 과정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연습생들 멘탈 관리, 건강 관리, 뭐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도 이제 물어봤었는데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발성 연습하는 법, 뭐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뭐 연습곡 고르는 법, 오디션곡 고르는 법 등등. 어쨌건 10년 넘게 뭘 했으니까 남는 게 있잖아요. 노하우가. 그런 거를 조금 공유를 앞으로 좀 더 할,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를 하는 경험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풀어보려고, 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저를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겪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여행을 하고 있구나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취재를 떠나는 여행 작가인데 지금 오후 2시예요. 오늘은 이 영상 편집을 하고 취재 일정 정리를 하는 걸로 내일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취재를 2배로 열심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책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네, 편하게 악플 없이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